예, 여야가 오늘 원내대표 회동을 잇따라갔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했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개헌, 추경안에 이어서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지경입니다. 한편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함에 따라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 기소한 겁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 그리고 350원대 다스 횡령 혐의가 있습니다. 16가지 혐의인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재판을 받게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글쎄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가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가지. 좀 국정농단과 다른 어떤 뇌물수수, 무슨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 23년 만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좀 참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23년 전에 같이 재판을 받고 거의 같은 시기에 구속이 됐던 사건 이후에 23년 만에 또 이러한 모습을 이제 국민들에게 보이게 됐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8개의 혐의를 가지고 법적으로 다투어서 16개가 유죄 판결이 나고 2개가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늘 그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혐의를 가지고 이 법정 다툼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 혐의 자체도 그렇고요. 뇌물 액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측의 옥중 조사를 계속 거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지만 본인의 방어권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결국 구속 기소되는 사태까지 왔거든요. 자, 그 와중에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았나. 하지만 검찰은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구속 기소되는 상황까지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처음에 그 방어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겠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무슨 일을 해도 백약이 무효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학습하면서 그게 타산지석이 됐을 수도 있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을 받는 걸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 보이콧의 길을 간 거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MB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움직여봐야 덫이 조여올 뿐이고 늪은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 아니 박 전 대통령이 열심히 재판을 받았다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일주일에 서너 번 했잖아요. 그런 의미세요? 재판을 전체적으로 보이콧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니 구속 이후에 보이콧을 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열심히 받았죠. 사실 그것들이 그 어떤 보수 진영의 이런 분들이 너무 저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 같은 거겠죠. 우리 사법 제도에 대해서 뭐 신뢰를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연장은 되는 걸 보고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 MB 입장에서는 지금은 움직여봐야 계속 헛바퀴를 돌 뿐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도 보이콧했을 테고 모르긴 몰라도 재판 과정도 거의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좀 이 논란이 있는 이제 그 평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18개의 혐의를 가지고 16개가 유죄가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시인을 하고 어떤 내용은 부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법리 논쟁, 법리 투쟁, 법적 논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를 정도로 많은 혐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16개의 혐의에 어떤 거는 동의하고 어떤 거는 인정하고 어떤 거는 부인할 수 있느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치 투쟁으로 전환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가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요. 24년 그 중형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24년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24라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도 24년을 받았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24년을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24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또다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24가 또 있습니다. 24개월만 살고 특별 사면으로 그 석방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24개월을 꿈꾸는 것 아닌가. 또한 16개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이 또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끌고 가면서 그러니까 재판에 응하지 않을 거로 보시는 저는 거죠? 응하지 않을 거로 예, 보고요. 예, 예. 어쨌든 지금까지 수사에 응하지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수사에도 응했고 1차 구속 시기 연장하면서 그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예. 올 보이콧을 하거든요. 1차 구속 시기에는 재판장도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조차도 안 받고 있는 것은 예. 전형적으로 그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중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또다시 이들 둘이 모두 대통령 특별 사면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법 감정에 대해서 예전과 지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90년대 초반과 2018년 오늘 국민들의 눈높이는 엄청나게 변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법리적 상식과 그다음에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함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민주화의 진정 과정에 있어서 정치 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저런 꿈을 꾼다라는 것 참 위험하다. 저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부장님께 두 가지를 동시에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방금 잠깐 화면에서 비춰졌습니다만 김세윤 부장판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형량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 과연 항소를 할 건지 여부,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케이스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저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할 텐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두 가지를 제가 여쭤봅니다. 일단은 반성 부분에 있어서는 방어권과 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민주사회 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혐의를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인데 인정을 하면 반성하는 거고 인정을 하면은 반성을 하는 거고 인정 안 하면은 방어권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어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반성을 안 한다라고 해서 그게 중형의 이유가 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약간 권위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방어권을 인정할 것 같으면은 그 안에서 최대한 보이콧, 묵비권도 걸리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인정을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예. 또 하나는 재판을 거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 방어권의 연장선상에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궁지에 몰려 있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요. 그 1심 선고 이후에 홍준표 대표가 이제 SNS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이제 계속 올리지 네네. 않았습니까? 글쎄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탄핵을 반대해 왔던 김문수 전 지사가 이제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나올 예정이잖아요. 네. 내일 아마 추천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김문수 전 지사를 좀 옹호하기 위한 그런 차원 아니냐 이런 뭐 해석도 나오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김문수 지사는 대표적으로 태극기 집회에 처음부터 나갔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과정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를 후보로 하기 위해서, 전 지사를 후보로 하기 위해서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좀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도된 그 트윗 글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 실제로 지금 그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은 당 지도부가 태극기 집회와 아니면 그 촛불 집회 이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결국은 이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측면이 꽤 많았는데 이제는 선거가 있으니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후보가 있고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 됐는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킬 때와 지금하고 뭐가 다른지 친박들에 대해서 바퀴벌레 또는 연탄가스 얘기했을 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지 과연 그것이 통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한 말들에 대해서 일종의 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없이 그거는 그때 활용하고 지금 상황이 변했으니까
또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것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뭔가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맞아 항소 얘기하셨잖아요. 항소 부분은 검찰에서 당연히 항소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항소를 거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항소를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2심으로 가고 결국 그렇게 해야지 2심 때에도 이 전략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안 나가는 것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항소를 검찰에서 하는 건 그냥 놔두고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그 수를 쓰지 않을까.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계속 그렇죠. 가져갈 거다. 물에 빠졌을 때는 그냥 예. 힘 빼고 가만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전술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스탠스 거기 입장 방금 부사장께서 말씀하신 네.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대구 갔었을 때 박근혜 마케팅을 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친이계를 이제 몰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본인 스스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친박계를 예. 향해서 바퀴벌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그늘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상 그 독립선언을 하듯이 크게 많이 강구를 했습니다. 그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그 평가를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바른당에서 김무성 그 전 대표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복당할 수 있는 길들을 또 열어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또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 이게 과연 김문수 서울시장 서울시장 후보 내정자에 대한 그 배려인가? 안 그러면 홍준표 대표의 일관성 없는 전형적인 그때 달라요의 그 발언인가? 저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그때 전략적 고민이나 전술적 고민 없이 말 그대로 자신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자신이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굳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 그때 이 순간에 혹여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보수 그 성향의 그 유권자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이슈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의 일관성을 이제는 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홍준표 대표 스스로가 그러한 이 발언의 공신력들을 떨어뜨려 놨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분석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장 선거도 좀 관심이고요. 네. 또 한 곳에 관심이 인구 3,300만 명이죠.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 3명의 후보가 이제 나왔는데 경선을 치러하는 상황인데 친문계 전해철 의원 그리고 비문계라고 불립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간에 이 고발전까지 이제 전개되면서 좀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트위터 계정이 문제인 것 같은데 과연 이걸 이재명 전 시장의 부인이 이 계정을 사용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는 뭐 금방 진실이 좀 밝혀질 것 같은데 왜 사탁이 이렇게까지 좀 간 겁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사후에 아주 독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 친노 그룹들에게 이 트윗 계정 그러니까 @08 HK킴 요 계정을 통해서 아주 이제 독설을 퍼부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지난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어버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비판을 이제 내놨단 말이에요. 결국 소위 말하는 친노 그 다음에 친문의 적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전해철 후보하고 일정하게 친노 친문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정치를 해왔던 이재명 후보의 그 싸움에서 친노 친문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누가 지지를 더 많이 받느냐의 싸움이 이제 그 본격화됐고 그 본격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해철 후보 쪽에서 이재명 후보 쪽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담대하게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담대하게? 공동 조사를 하자고 계속해서 전해철 후보 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트윗 계정이 누구 건지에 대해서 하는데 그 공동 조사를 이재명 후보가 거부를 했고 또 오늘 또 다시
아님을 예. 자신의 부인의 그 계정이 아님을 재확인하는 또 기자회견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논쟁을 끌고 갈 필요가 있나? 첫 번째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하는 공동조사를 응하는 게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건데 현재 지금 그 당내 경선의 흐름이 친노 친문 그룹으로부터 지지를 얻고자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에서는 상당히 공공한 처지에 빠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국장님. 일단 고발전은 그동안은 이재명 그 후보자, 지금 후보죠. 후보자의 전공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또 하나의 그 포인트는 결국 지금 문재인 지금 현재 대통령과 경선할 때 2등을 했던 안희정 지사가 낙마를 했고 지금 그 다음에 3등을 한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로 가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여당 내에서는 친문 진영이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경선들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하지만 결국은 친문이 아니면은 후보가 되기도 정말 어렵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가 오늘 임시국회 정상화를 놓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물론 개헌안과 또 추경 예산안 뭐 관련해서 좀 해야 되는데 김기식 금감원장의 출장 논란, 이게 외유 논란까지 번지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장 야당 쪽에서는 검찰에 이제 고발까지 하겠다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들려주십시오. 어제 김기식 원장이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을 했습니다. 김기식 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한 마당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계속 무리한 정치 공세를 이어간다면 저희로서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해외 시찰에 관해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관행들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여야가 서로 남탓만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김 원장 해명은 국민적 비난에 불을 붙는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기자들에게 변명 자료를 배포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구태와 갑질로 점철된 김기식 적폐는 그대로 두고 가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인지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당 쪽에서는 김기식 원장을 좀 옹호하는 그런 모양새고요. 지금 청와대는 뭐 임명 철회할 계획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 김기식 그 금감원 원장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 비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과했고 해명을 한 상황은 또 그 사실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문제는 저 자리를 두고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 지킬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그 문제로 그 진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청와대의 입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진 상황이죠. 김기식 원장의 개인적인 입장보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제 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 있어서 몇 가지의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제 터진 거잖아요. 김의겸 대변인이 실패한 로비다라고 했고 받아주지 않은 로비다 해서 일정하게 감싸려고 했던 부분이 그 1차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뜻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이 있었고 또다시 조선일보가 저걸 또 치고 나오면서 실패한 로비 그 청와대 대변인이 김기식 감싸한 또 이렇게 끌고 가면서 아직까지 청와대가 명확한 입장이 밝혀지지 않고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하게 청와대의 입장을 이제 비판을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지 않은 이야기를 또 했다고 그리고 거칠게 한 이야기를 새로운 팩트 없이 일면 톱에 실었다고 또 이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양상이 어떤 양상으로 보이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선일보하고 아주 강하게 싸우던 모습들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김의겸 대변인이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갑자기 언론 비평을 놓고 이제 논쟁하는 모양새까지 띄면서 이 이중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기식 원장은 개인적으로 그 발언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다. 그리고 청와대의 입장이 중요해졌다.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의 대변인과 조선일보 그 기자와의 갈등이 또 본격화됐다. 이러한 전선이 계속 확장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헌 문제가 있고 추경 문제가 있는데 김기식 원장에 대한 문제가 돌출하면서 여야 간에 있어서 국회의 이 정지 사태가 이제 발생했다는 거죠. 예. 자, 여러 가지 다층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문제는 청와대가 얼마만큼 어떻게 해법을 내놓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돼버렸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기식 원장의 해명이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비서 관련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인턴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고요. 당시 뭐 그 중국 출장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 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 사태 뭐 진실공방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실공방은 진실공방으로 갈 거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고려 없다. 계속 강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강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기관장인데 기관에서 영이 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금감원이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굉장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중요한 경제적인 난국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결국은 이게 현 정권의 굉장히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 이 일이 그 정점에 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거라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사를 그렇게 강조했던 YS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YS라고 하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날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고 조직을 보듬고 그다음에 정권 국정 주도권을 일정 정도 유지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텐데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 결국 이 김기식 그 원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게 화두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로비하는 단체인가요? 사실 둘 다 실패한 로비 아니겠습니까?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에도 로비를 했다가 결국 실패했다라고 청와대에서 인정을 한 거고 지금 보면은 한미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저게 일종의 청와대 담당 선임 행정관의 부인을 연수를 보내면서 로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소장이 물러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과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을 과연 국회나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국회에서 명확하게 따져보고 이 기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